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바 있는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매번 이 첫 번째 공통 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제가 여쭤보는데 오늘은 특히 궁금하네요. 두 분이 누구를 뜬 인물 진 인물로 삼았을지. 자, 오늘은 먼저 하시죠. 그러실래요? 네. 현근택 변호사가 이번 주에 뜬 인물 누굽니까? 저는 뭐 김동연 후보 안 꼽을 수 없습니다. 김동연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 이건 너무 상식적인데요. 아니 그래도 뭐 어쨌든 이번 선거 가장 뭐 격전지가 경기도였고, 맞아요. 경기도에서 막판 뭐 대역전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상식적이긴 하지만 또 당연히 꼽을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전 5시 몇 분 때 처음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개표 방송 3시까지 하고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갔는데 집에 가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윤기찬 변호사는 이번 주에 뜬 인물? 저도 김동연 당선인을 꼽으려고 했는데 네. 가만히 이번 선거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5개 그 구청장 선거에서도 뭐 많은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예. 실제로 이제 진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대의 그 득표 현황을 보면 오세훈 시장은 한 군데도 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압승을 했는데 구청장 선거에서는 또 진 후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서울 시민이 대다수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5% 정도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얻었는데 이겼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 20%를 앞섰어요. 예. 그 말은 본인이 한 15% 정도의 민심을 더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모로 보나 의미 있는 선거 결과를 얻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송영길 후보가 민주당 지지, 민주당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는 유권자한테서도 표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근데 이제 뭐 디스적 평가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잘해서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번 주 뜬 인물을 뭐 듣고 보니 이게 너무 당연한 분들을 꼽으신 것 같은데 반대로 이번 주 진 인물 현근택 변호사. 그래서 저도 이제 뜬 인물 김동연 하면 진 인물에 당연히 김은혜 후보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이반 같고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저는 뭐 강영석 변호사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김은혜 후보 재산 문제를 처음에 제기한 게 강영석 후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오히려 민주당도 놓쳤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법률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쨌든 시세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올랐는데 그게 한 15억 된다. 문제를 먼저 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민주당에서 문제 삼아서 그게 선관위에서 결정했고 그러면서 저는 아마 좀 무게추가 기울지 않았나라 보거든요. 선거 국면에서. 강영석 후보 입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민주당을 이제 도와준 셈이 됐지만 또 일단 뭐 단일화를 안 하고 5만 표 정도 가져갔으니까 격차만 8,000표 격차에 비하면 가져간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 민주당을 도와준 셈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분 개인은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복당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당을 창당하든지 했을 텐데 지지율이 별로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1%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창당이라도 이거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복당도 힘들어진 것 같고. 복당도 물 건너 갔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은 도와준 셈이 됐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뭐 신당 창당 설은 있는 모양이던데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뭐 민주당을 과연 도와준 건지는 의문이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거나 또 중간까지 본다 그러면 김동연 당선인의 배출이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 타당에서 오셨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당권 경쟁에서 민주당이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밖에 있는 또 다른 그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분명히 쓴소리만 하실 거예요. 김동연 당선인은. 본인의 이재명 지사도 그런 식으로 커왔으니까. 그렇다면 정부에도 각을 세우겠지만 민주당에도 각을 세우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못 가고 있을 때 각을 세우는 것은 뭐 바로잡는 거니까 괜찮은데 다 수습해서 잘 가고 있는데도 각을 세운다는 것은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김동연 지사는.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강력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했는데 대권 주자가 되지도 못할 거면서 대권 주자가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컨플릭트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예전에 이재명 지사 보면 뻔히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재명 지사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와 이런 분들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커왔거든요. 예. 그런 행로를 예상해 본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행로다. 잘 수습하면 좋은 대권 주자를 만든 거지만 거꾸로 가면 또 하나는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어떤 이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한 평이 그래도 경기도 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완화되고 또 당에서 이 분란이 더 커지고 뭐 이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김동연 당선인의 앞날을 지금 말씀하신 거군요. 네. 난 또 강용석 씨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네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요. 만약에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 얘기가 없죠, 그냥. 완전 참패하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없죠. 그렇죠. 얘기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스로 이겼다. 근데 어쨌든 이 선거 국면이 아시겠지만 뭐 김은혜 후보가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었지만 가장 크게 내세운 거는 핵관 중에 핵관이다잖아요. 맞잖아요. 그걸 내세운 거거든요. 아니나 뭐 정치 경향도 없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도 어찌 보면 유승민 의원 나온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자기 공천 형식으로 한 거고 본선 과정에서도 최측근이다. 다 뭐 국민의힘 쪽에서 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졌단 말이죠. 어쨌든 본인의 여러 가지 뭐 실수도 있겠지만 뭐 재산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KT 취업 문제도 있겠지만 이 정권 초에 핵관 중에 핵관이라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일단 뭐 검증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같은 길을 갈 거라 그러는데 좀 다르죠. 성격도 좀 다르고 이재명 후보는 정말 밑에서부터 본인 힘으로 이렇게 올라온 편이고 이분이 이제 경제부총리하고 대권 후보 바로 갔다가 지금 경기지사 된 거거든요. 단일화하면서 그렇죠. 경기지사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파이팅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기찬 변호사가 이제 김동연 당선인의 앞날에 대해서 뭐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얘기한 것도 당선 안 됐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하나 더 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침체기를 반추해 보면 선거에 질 때는 완전히 져야 돼요. 이 선거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완전히 지게 되면 견제 심리가 작동해가지고 그때는 또 다른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했더니 경기도에서 많이 성과를 못 내. 그럼 이제 이 비판도 받고 또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셈에서 그래도 안 된 것보다 낫습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게 전제가 되는 거고. 자, 그 금주의 진인물 윤기찬 변호사 안 했어요. 누구죠? 저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꼽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너무 참패를 하셨어요. 정의당이 3당인데 나름 대한민국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광역자치단체장 7분을 냈나요? 7분 냈는데 한 분도 당선이 안 됐고 또 하나는 득표율이 너무 처참합니다. 그리고 광역 의원도 배출을 못하고 이렇게 진 적은 제가 못 봤어요. 더군다나 이제 좀 대비되는 부분은 진보당의 경우에는 울산 동구청장인가요? 또 배출을 하면서 광역 기초해가지고 20명의 기초의원 등을 냈거든요. 정의당보다 성적이 월등히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이 정의당이 지금 제가 꼽은 이유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몇 번째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정책을 안 바꿔요.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를 대변하는 건 좋은데 노동계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더 약자를 대변하는 이 구체적인 타겟팅 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냥 만연히 노동계에 의지해서 간다는 게 이게 그동안에 정의당이 긍정적 역할을 했던 점에 착안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정말 구체적 타겟팅을 해서 혁신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다당제나 이렇게 갈 길에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영국 대파 그냥 책임지고 물러나고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누가 옵니까? 올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거기에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서 다시 또 심상정. 그러니까 매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이끌고 가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너무 기존에 대표했던 그 특정 계층의 천착한 예. 이런 행보가 좀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정의당의 문제 많고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데 원인은 조금 달리 봐요. 어떻게 보면 예. 정의당 지금 노동의 기반이 없어요. 전혀. 네.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리고 정의당이 기대했던 거는 이제 여성 20대 30대 여성들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부터.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민주당으로 와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기댈 데가 없어요. 노동 쪽도 이미 아니고 약간 20, 30대 여성 뭐 젠더 아니면 뭐 페미니즘 쪽으로 갔는데 그분들은 다 민주당 와버렸고 완전 기반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당은 탄핵이라보다는 정당 해산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쨌든 뭐 구청장도 한 번 됐고 20여 분 됐잖아요. 네. 그러면 거긴 그래도 노동자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거죠. 노동자 지향성이라보다는 약간 이제 본인들의 정체성은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정당 해산까지 됐지만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정의당은 확실한 이제 기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세대 교체도 어찌 보면 약간 실패한 것 같고요. 정의당은 저는 약간 존폐 기로에 있는 건 맞다라고 보는데 방법은 기본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의당은 진보당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건택 변호사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 심상정 의원하고 이제 뭐 방송 위의회 자리에서 잠깐 이 얘기를 나눌 때 즉 심상정 의원이 노동운동 출신으로 뭐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으로 올라온 그 어떤 흐름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 인권 뭐 이것을 상징하던 어떤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총선 거치면서 유호정, 장혜영 뭐 이런 의원들이 부각되고 네. 그러면서 정의당이 그럼 기본은 탄탄히 한 채 여성 페미니즘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모양새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외연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됐다라고 심상정 의원 스스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정의당 안에서 성추문 사건이 막 연달아 터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큰 딜레마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윤기자 변호사. 근데 정의당이 항상 내건 그 캐치프레이즈가 전국 정당화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전국 정당 하겠다는 건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대변하는 그 계층의 범위를 넓히는 게 전국 정당화이고 이슈도 그런 식으로 선점해 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건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 각 정당 그 대표적 정당들이 포섭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대변하는 이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온다 그러면 저는 전국 정당화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외피만 그냥 어떤 게 뭐 여성계 아니 여성계가 전부 다 약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성계 중에서도 어떤 그 계층이나 종사자들이 힘든지에 대해서 그거를 구체적인 타겟팅해서 찾아내는 이런 거 하면은 저는 정의당이 앞으로도 계속 역할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아쉬워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어쩌다 보니 지금 정의당 걱정해 주게 됐는데 민주당 걱정부터 해야죠. 현건택 변호사. 네. 사실 이번에 선거 결과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대선으로부터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국민으로부터 저는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결과 그렇고요. 투표율, 낮은 투표율. 그렇죠. 광주의 낮은 투표율 등등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을 좀 좋아해 볼까 하던 중도층은 아예 투표장에 전혀 나오지는 않은 것이고 그리고 뭐 당내에서 뭐 누구 파다를 떠나서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좀 돌렸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광주의 투표율이 가장 뼈 아프죠. 왜냐하면 광주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 예. 물론 뭐 예전에도 뭐 투표율이 뭐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투표율이 낮은 거는 실망감이죠 기본적으로.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 전국적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얻은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그렇죠.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 막 아쉬운 게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후보들도 그렇고 다 마이크 잡고 사과부터 시작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당내 지금 저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 선거운동을 다 했어요. 명함도 저도 뭐 다녀보면 예. 민주당 뭐 하고 있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비대위 내에 네 분이 저는 뭐 절대로 있었으면 안 되는 얘기였다. 선거 국면에는. 자, 카페에 제가 이제 일부에서 박주민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네. 지금 정치권과 언론에서 민주당의 패인으로 꼽는 요인이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검수완박 같은 거를 밀어붙인 이 대목이 잘 역풍을 불러왔다. 두 번째가 뭐 비대위 내에서의 내분 그리고 무슨 성비위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거. 그다음 또 제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서울시장 공천 잘못됐고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약 나간 거 잘못됐고 공천 과정의 잘못이 제일 크다.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쭉 거론되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왜 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관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뭐예요? 이게 정당, 공당이잖아요. 네. 국가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공당인데 예. 공적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의 초점이 뭐냐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오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비판의 초점이 뭐였냐면 왜 당신들 그 안위를 위해서 법을 만드냐. 그런 비판이었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뭐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몇몇 정치 세력에 대한 또는 몇몇 사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게 비판의 초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의원의 경우에도 비판의 초점이 뭐였냐면 왜 선사후당이냐. 선당후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송영길도 마찬가지. 송영길 대표도 그런 취지였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가해진 비판은 왜 당신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의식을 갖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네. 정당 활동을 안 하냐. 예. 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지 제가 꼽은 그런 각 대목을 해석하신 거고, 그렇죠? 뭐 제가 꼽은 거 외에 또 다른 대목이 또 있는 건 없죠? 저는 사실은요. 뭐. 지방선거 패인의 1번은 대선 패배라고 봐요. 아, 그건 상황이죠, 상황.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대선 때보다도 더 표의 결집을 못 이루어낸.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니, 대선 때만큼 이루어내는 거 불가능.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건 최고. 근사치까지는 와야 되는데 못한 이유를 지금 꼽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문 대통령 때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예, 퇴임 직전까지도 꽤 그렇죠. 높았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문재인 전 정부의 실정도 이 패배 원인이다. 아직까지 끌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득표를 더 못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정부를 정확히 계승할 것이냐에 대한 당내의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오로지 지금 뭐 당권만 갖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패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사실은요. 대선에서 진 다음에 총선이든 지방선거에서 이기거나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럼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딱 이전까지 선거를 보면 알아요. 대부분 대선에서 지고 그 다음에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에서 비슷한 수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양쪽이 똘똘 뭉쳐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지잖아요. 그럼 실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투표장에 거의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당초에 민주당이 조금 기대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 문제에서 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어찌 보면 좀 해볼만 하다 이랬는데 일단 뭐 지지율도 과반 이상 50%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힘든 구도가 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법안이라든지 내분이라든지 뭐 출마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격가지다. 저는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대선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해보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대선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래요. 지금 0.73%였기 때문에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니까 변할 게 없는 거죠. 잘만 지지층만 결집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게 저희가 2017년도 대선에서 질 때 생각했던 거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40%, 2%가 1% 얻었죠. 나머지 분들 합치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보수층만 결집하라면 이기는 게임이야. 이러다가 계속 졌던 거예요. 지방선거 완전 2018년 참패했잖아요. 참패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2020년도 총선 완전히 대패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똑같아요. 이게 검수완박 이런 거를 격가지라고 그러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에 처음에 도입부에 보면 그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근데 점점
그 여러 가지 뭐 실책들이 주어지면서 이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뼈저리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현 변호사. 아니 저는 사실은요. 뼈가 안 저리다고 지금 질책을 당했는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선이랑 지방선거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거를 자꾸 대선에서 졌는데 잘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 약간 희망 고문이다라고 보여요. 물론 말씀하신 것도 다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막판에 결정적인 건 당내 내분이었다고 봅니다. 선거 한 일주일 보름 정도 남기고서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선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지지자들한테는 투표할 동의를 많이 떨어뜨린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선거 끝나자마자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지난번 당권 도전했던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은 아주 뭐 그냥 명시적으로 딱 이름만 꼽지 않았을 뿐이지 이재명, 송영길 비판론을 펴더라고요. 책임론을.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제 당권 도전하시려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 지난번에도 나왔었고 이번에도 아마 나올 걸로 보고요. 전해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걸로 보고 본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뭐 반반되는 상황인 거죠. 당권 경쟁에 이미 돌입해서 그런 멘트를 한 거다? 그럼요. 좀 그거 아니면 뭐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이재명 의원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이제 원외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다선 의원이나 아니면 386이나 이런 분들 이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걸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홍영표 그다음에 뭐 이인영 386 대표고 홍영표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문의 대표주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차기 총선과 관련된 주도권 싸움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권 도전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이라고 보는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보기에는 지금 당권 주자로 나오시는 예를 들어서 뭐 전해철, 홍영표, 뭐 이인영 그다음에 또 뭐 몇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민주당이 좀 이제 달라지겠네, 좀 바뀌겠네. 그럴만 하겠느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컷오프 같은 거는 상무위 같은 데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중앙이나 상무위 같은 데 당무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죠.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또 전당대회 본선에서는 대의원이 한 45%, 그다음에 당원이 한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 구조가 현재 어쨌든 현역 의원이라든지 현역 의원들을 잡고 있는 뭐 개파 수장이라든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송영길 후보도 나왔을 때 컷오프 된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선에서는 5대5로 하거든요. 여론조사 5, 당원 5. 근데 본선에서는 당원 7, 여론조사 30 이렇게 되는데 7대 3인데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컷오프라든지 당대표 되는 게 기본적으로 당내 기득권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의지해야 되는 구조로 돼 있고 국민의힘은 여론이라든지 일반 당원들의 의지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더 우선이에요. 당대표를 누가 나오냐고. 바꾸지 않으면 똑같이 어쨌든 당내에서 기득권 있는 사람들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혁신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서른 의원님이신가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께 도와달라 그랬으면 선거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멘트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줍니까? 다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래놓고 호남 뭐 광주 30%대 투표를 보고 정치적 탄핵이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거기에 또 맹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게 당이 이제 뭔가 진짜 민주당이 많이 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어떻게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당권은 반드시 가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권을 가져야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해서 본인과 연관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가야 다음에 또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건 반드시 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 이전에 그 민주당을 어렵게 만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선거 결과가. 어느 분이 어느 분을 욕하겠습니까? 저는 기존의 민주당을 어렵게 만들었던 분이 지금 할 말은 없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다시 당권에 나와서 당권을 갖고 또 옛날 민주당 돌아간다. 반성을 먼저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는 게 낫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책임은 있지만 어쨌든 기대나 가능성은 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 수차례
5년간을 그렇게 변화 없이 일관되게 해오신 분들이 다시 또 이 선거를 틈타서 이재명 의원께 모든 책임을 돌린다. 예. 그러면 저는 민주당 발전 없다고 봐요. 우리 또 오랜만에 지금 말씀하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사실은 당원처럼 지금 표현. 네, 왜냐하면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문의원이라는 분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정권 재창시에 실패한 거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그걸 평가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또 나선다? 그거 정당히 누가 뭐 보기에 좋게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386의 주자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대표주자 이런 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나 당내에서는 386 이제 30대 중반에 나와서 20년 동안 했는데 그만하라 이 생각인데 386 대표주자가 전당대에 나온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는 위기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처럼 이제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젊은 당대표가 나오기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려 거기다 바꾼다 해도 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분들이 나오는 게 좀 이제 기득권 지키기라고 봐요. 예,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나오면 삼선 초과 금지 이런 거 막 밀어붙일 거거든요. 그럼 다 이제 집에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면 험지 나가거나 그런 어떤 치열한 논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지도 체제로 가세요. 집단지도 체제. 거기에 젊은 분들 많이 넣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한 다른 계파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공동 운영해 가면서 전면에 젊은 분들을 내세우고 뭐 그렇게 가는 것도 중지를 모으는 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래요. 차라리 그냥 비대위로 한 1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룰을 바꾸자 저처럼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차라리 국민의힘 걸 그대로 갖고 오자고 하고 싶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훨씬 민주적이에요. 당원 의사가 반영되고. 로열티 내셔야 돼요. 네, 로열티 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전당대회 앞두고 바꾸자 그러면 아니 뭐 선수가 또 룰을 바꾸자 그러냐. 못 바꿔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는 비대위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1년 정도 비대위 하고 룰 바꾼 다음에 차라리 하는 게 더 낫다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되돌아보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도 이제 비대위 체제를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비대위 체제 하에서는 개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룰은 바꿀 수 있잖아요. 야당의 경우에는 물론 그렇죠. 야당의 경우에는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껴있는 지도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잘 되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뭐 적절히 잘 개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두 분께서 쭉 언급해 주신 걸 민주당이 어떤 가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홍영표, 이인영, 전해철 이렇게 이제 뭐 3선, 4선, 다선되고 뭐 대체로 586 출신들이고 뭐 이런 어떤 한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와는 조금 구별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이분들하고 그동안 뭐 대선 후보 경선이다 뭐다 항상 대립 내지는 그 각을 좀 세워오고 세대로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예컨대 박용진 의원 네. 뭐 이런 그룹이 또 하나 있잖아요. 김혜영, 박용진 의원 이런 그룹. 그렇죠. 네. 게다가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좀 당내 분란의 어떤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또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몇 가닥들이 앞으로 제대로 경쟁하면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이 룰상에서는 룰로는 제대로 경쟁 못한다.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전당대회나 당대표 하려면 개파 수장들을 먼저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국회의원을 잡을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대의원이 잡을 수 있거든요. 대의원들은 지역위원장이 다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잘. 기득권 유지에는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대의원제라든지 이런. 그럼 혁신비대위에서 룰을 바꾸고. 그러니까 룰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이인영 다 지역구도 좋은 데고 다 다선이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만 받으면 다 그다음에 뭐 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 다 이제 만약에 험지 나간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출마 안 하겠다 하면 오히려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겠죠. 근데 이분들이 다시 나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내 수직들 다 챙겨야 되니까 나오겠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당의 딜레마 상황이에요. 네. 자, 뭐 민주당 내부 상황 좀 정리해봤고 아까 김동연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양쪽이 다 좀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이번 선거에서 제일 크게 이긴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누가 뭐래도 다음번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 반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으로 떠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가장 큰 그
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권 주자가 튀어오르는 거예요. 조기에 튀어오르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이제 그 서울시장이라는 단체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감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본인도 상당히 이렇게 겸손하게 하잖아요. 뭐 서울시장 5선도 하겠다 막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차원일 것 같고 어쨌든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정을 통해 또 서울시의 의원 구조도 근 뭐 한 70대 30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본인 임기가 끝나자마자 또 대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순서도 그렇고 스케줄도 그렇고 다 괜찮은 상황이다. 그렇죠. 또 당내에서 대통령과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라서 그렇죠.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전 변호사도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의 항상 주장의 딜레마는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래도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행정가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임기 후반기까지는 그렇게 갈 거다. 그래야만이 어찌 보면 살 수 있죠. 안 그러고 막 내가 지금 타기 대선인데 그러면 아마 바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 뭐 검찰 출신 이런 분들이 다 잡고 있는데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냥 시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가장 유력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 됐죠. 안철수 분당갑 국회의원 됐죠. 뭐 즐비해요. 그렇죠. 카드가 그죠? 그 불과 이렇게 한 1년만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수년간 정말 민주당이 부러웠는데 어쨌든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또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이게 약간 좀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국무총리 산하로 돼 있고 관리하는 주체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는 이게 행안부 산하더라고요. 물론 뭐 의미는 없지만 여러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시정을 펼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성과가 안 나오면 또 이제 욕을 또 많이 먹게 되겠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갔잖아요. 그렇죠. 대구 가서 제가 보기에 대권하고는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대권으로부터는 또 멀어졌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뭐 당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경기지사나 뭐 서울시장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중심이 있는데 지역으로 내려가서 하기는 쉽지 않은 거. 좀 오히려 잊혀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잊혀질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의원도 이제 의원은 됐지만 당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어쨌든 뭐 의원이야 되겠죠. 근데 대선 후보가 되겠느냐. 그럼 당내에서 뭐 당대표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요? 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또 당선되면서 이 국민의힘의 주자에 대한 그 기대, 색깔 이런 게 많이 변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뭐 당성, 그다음에 뭐 보수 뭐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실사구시, 이념 지형에 상관없이 뭐 바삐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국민들의 시각도 반영되는 후보가 선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일 땐 그게 돼요. 정권교체 여론조사 논문인데 여당일 때는 이미 안에 많은데 뭐 우리가 많은데 왜 밖에서 왜 데리고 와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죠. 근데 좀 아까 윤기찬 변호사한테 뭐 제가 이 오세훈, 뭐 홍준표 또 안철수 뭐 이제 이쪽에는 막 카드가 질비해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5년 전을 돌이켜 보세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 되고 민주당에는 기라성 같은 박원순, 안희정, 뭐 김경수, 이재명 카드가 수두룩한데 국민의힘 그때 전신은 당 이름은 달랐습니다만 그쪽엔 카드가 아무도 없다. 이랬던 상황이 딱 5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야당. 그런데 스스로 뭐 사실 보면 뭐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 스스로 다 그냥 어디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다이나믹 코리아죠. 참 코리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아마 그 선출이 되고 나면 또는 분열돼서 독자 출마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 국민의힘을 보면 여러 정당이 생겨서 이제 뭐 헤게모니 싸움을 하다가 본인 뜻대로 안 되면 다 출마해 버리니까 지난 19대 대선인가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분열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여당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1대1 구도는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5년 사이에는 대한민국은 뭐 얼마든지 크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뭐 대권 주자 몇몇 좀 있다고 자랑하실 일은 아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1시 35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정리하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씨. 네, 많은 분들이 지방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시내 상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정체도 짧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의 정체는 올림픽대로 암사대교부터 시작됩니다. 서점까지